안녕하세요. 어제 노후 행복 레시피 읽고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 볼 책은 방구석 미술관. 책 표지에 있는 미술관은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뽕피두 센터와 함께 파리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고 인상주의 미술 작품이 많아서 아주 인기가 높죠. 이 책 방구석 미술관은 14명의 화가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들이 남긴 작품의 탄생 이유와 의미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데요.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리더님들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 누구 작품이죠? 마네, 모네, 언제나 헷갈리는 이름. 답은 마네. 인상주의 화가들의 아버지. 마네가 인상주의 화가는 아니지만 세잔, 모네, 르누아르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줘요. 마네는 잘 나가던 화가인 꾸띠르의 화실에 들어가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림 그리는 걸 6년 동안 배워요. 오른쪽 그림이 마네의 스승 꾸띠르의 작품인데 그 스승의 그 제자 같아요. 아니면 청출러람? 이 두 그림은 주제와 표현 기법이 달라요. 먼저 주제. 프랑스의 미술대회인 살롱전에서 가장 높게 쳐주는 주제는 신화, 성경, 역사적 사건 같은 고전적 주제예요. 스승의 그림은 고대 로마의 역사를 다뤘기 때문에 살롱전이 좋아하는 주제인 반면 마네의 그림은 두 쌍의 남녀가 피크닉하는 게 주제예요. 다음은 표현 기법. 살롱전의 심사위원들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신고전주의 스타일을 좋아해요. 스승은 사실주의를 가미한 낭만주의 사조의 화가이지만 이 그림에서는 신고전주의 스타일을 사용했어요. 균형 잡힌 구성과 원근법, 선적 요소의 강조, 부채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운 표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고전주의 작품이죠. 반면 모네는 공간 속 배경과 대상의 크기나 위치를 원근법에 따라 조정하지 않아서 공간적 깊이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인물들이 명암의 표현을 최소화해서 입체적이라기보다 다소 평면적이에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스승의 그림이 마네의 그림보다 올드한 스타일이고 마네의 그림은 선구자적 그림으로 찬사받고 있지만 당시 살롱전의 평가는 달랐어요. 1863년 마네는 풀바듀의 점심 식사를 살롱전에 출품했지만 낙선해요. 당연하죠. 신화, 성경, 역사적 사건처럼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니까. 건장한 신과 아름다운 여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일반인들이 있어요. 게다가 미모의 여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파리의 누드 모델이 앉아서 감히 관객을 노려보는데 무슨 교훈을 관객에게 주겠어요. 부르주아의 퇴폐적 생활상을 풍자하는 그림에 대해 부르주아 남성들은 이 그림은 쓰레기다! 라고 비난하죠. 그런데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시작에 불과해요. 마네는 더 크게 도발해요. 마네는 2년 뒤 살롱전에 올랭피아를 출품해요. 이 작품은 르네상스 4대 거장 중 한 명인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오마주한 작품이에요. 먼저 주제, 매춘부를 모델로 한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관객들을 도발해요. 올랭피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매춘부가 주로 사용하던 이름이고 모델이 목에 걸린 검정색 목걸이는 매춘부를 상징하는 장신구고 하녀가 들고 있는 꽃다발은 스폰서가 모델에게 선물한 꽃이고 모델 발밑에 고양이 꼬리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해요. 비너스란 여신을 주제로 한 티치아노의 성스러운 그림을 매춘 현장을 포착한 그림으로 바꾼 거예요. 비평가와 관객들은 마네를 향해 욕을 퍼붓고 심지어 우산으로 그림을 찢으려는 사람도 있었대요. 다음으로 표현 기법. 원근법을 배제한 완전 평면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르네상스의 거장들을 완성하고 신고전주의 화가들이 신성시했던 원근법을 폐기 처분하죠. 비평가들은 마네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비난했지만 마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는 평평하잖아. 그 평면성을 살려서 그릴 수도 있어. 라는 마네의 깨달음은 우키요에에서 나와요. 우키요에는 일본의 채색 목판화인데 우키요에를 접한 후 마네는 충격을 받아요. 르네상스 이후 원근법은 서양 미술의 절대 법칙인데 우키요에에는 원근법 따위는 없어요.
게다가 이성적인 계산을 통해 붓질 하나하나에 신경 쓰던 서양 미술과 달리 우키요에는 윤곽선, 원색, 끝. 마네는 정교함을 배제하고 단순화하면서 미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요. 모네, 반고, 고갱, 세잔, 마티스, 피카소, 칸딘스키로 이어지는 모더니즘 회화는 점점 단순해지는 단순미가 강조되는데 그 시작점이 마네죠. 다음은 고흐. 이 큰 도시 목판에 이렇게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가 고흐라는 사나이도 있었는데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에도 등장하는 고흐. 고흐는 높은 도수와 저렴한 가격의 술, 압생트에 빠져서 중독이 되고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에 걸려요. 그 결과 노란색이 아닌 것도 노랗게, 노란색은 더욱 샛노랗게 보이는 운명에 처하고 해바라기 그림을 비롯한 무수한 노란색 그림을 남기죠. 그런데 압생트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뇌세포를 파괴하고 정신착란과 간질 발작을 일으켜요. 정신착란과 환청으로 자신의 귀를 자르고 몇 해 뒤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서 생애 작별을 고하죠. 고흐의 삶은 불행했지만 죽고 나서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화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흐처럼 살고 싶으세요? 내적 매력 9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과 이상. 고흐는 왜 불행했을까요? 압생트, 술 때문에?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피카소처럼 시대를 앞서간 미술가는 시대와 호흡을 맞추는 방법도 알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최고의 화가로 대우받으며 누릴 걸 다 누렸고 죽고 나서도 존경받아요. 마네의 스승도 자신이 그리고 싶은 스타일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림을 구매할 귀족이나 부르주아의 취향에 맞는 그림도 그려서 그리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도 또 그릴 수 있었죠. 고흐의 순수한 예술로는 대단하지만 누구도 고흐처럼 살고 싶진 않죠. 지혜롭게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잡아야죠. 리더님들도 파트너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야죠. 선지자가 대중보다 너무 앞서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외치고 혼자 뛰어가면 혼자 죽어요. 두 번째, 마네는 서양 미술이 신성시하던 원급법을 비롯한 표현기법에서 벗어나죠. 종이컵 그리기 기억하시죠? 우리는 제일 왼쪽 종이컵처럼 종이컵을 3차원 입체로 바라보고 그리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들과 똑같이 사물을 보고 똑같이 그리면 안 되죠.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연습, 새로운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죠. 내일은 외적 매력 9번째 시간, 개똑같이 말하면 개똑같이 알아듣습니다 를 볼 건데요.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는 리더님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매력, 자산,